지하 500m.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12명의 생명이 갇혔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은 계산기를 두드렸고 광산을 소유한 중국 기업은 손해를 따지며 철수를 결정했죠. 불가능이라 말하며 등을 돌리던 바로 그 순간 흙먼지를 뚫고 낡은 트럭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확률을 묻지 않았어요. 비용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이 있다. 그 한마디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무너지는 땅속으로 들어간 사람들. 세계는 그들을 무모하다고 비웃었지만 결국 그들은 전 세계를 울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성적인 데이터마저 무릎 꿇게 만든 한국인들의 뜨거운 본능. 중국은 도망치고 한국만 남았던 그날의 기적.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데이비드입니다. 올해 52살이고요. 미국 광산안전청에서 20년을 일한 국제감독관이에요. 제 일은 단순합니다. 광산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사고가 나면 보고서를 쓰는 거죠. 그동안 수백 건의 사고 현장을 봤어요. 슬픔도 분노도 이젠 무뎌질 대로 무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몽골 남부 고비 사막. 중국 텐농그룹이 운영하는 히토류 광산이었습니다. 히토류라는 건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귀한 광물이에요. 요즘 세계에서 가장 비싼 흙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 자본이 몽골 한복판에 거대한 광산을 파놓은 겁니다. 사고가 터진 건 오후 2시 14분이었어요. 제 손목 시계가 그 시각에 멈춰 있거든요. 아직도 그 시계를 차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묻기 위해서요. 그때 나는 과연 옳은 판단을 했는가? 제사구역 갱도에서 굉음이 울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거인이 신음하는 것 같은 온몸을 흔드는 진동이었죠. 통제실 모니터에 붉은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갱도 입구 쪽을 바라봤어요. 먼지 구름이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입구를 삼켜버리더군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응답이 없었어요. 비명소리도 구조 요청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치직거리는 잡음뿐이었죠. 갇힌 인부가 12명이었습니다. 몽골인 8명, 중국인 넷. 그들 대부분은 가장이었어요.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남편이었고 누군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제 직업이니까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는 게 제 일입니다. 집안 상태는 최악이었어요. 비가 온 뒤라 안반 사이에 물이 스며들어 있었고 집안이 푸딩처럼 물러져 있었습니다. 가스 농도도 위험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현장 소장에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구조 불가능합니다. 지금 들어가면 구조대까지 매몰돼요. 생존 확률은 0에 수렴합니다. 현장 소장은 중국인이었어요. 그는 제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더군요. 안도요. 사람이 갇혀있는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가 중국 본사에 전화를 거는 게 들렸어요. 구조 작업 중단하겠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감독관, 당신 판단이 맞습니다. 우리도 철수합니다. 보고서 잘 부탁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었으니까요.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갱도 입구 앞에서 몽골 인부들이 울부짖고 있었어요. 그들의 동료가, 친구가, 형제가 저 안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감히 갱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죽음의 아가리가 시커멓게 벌어져 있었거든요. 한 몽골 인부가 제 앞으로 뛰어왔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어요. 그가 무릎을 꿇더니 제 바지춤을 붙잡았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된 얼굴로 뭐라고 외쳤는데 몽골어라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발요. 제 형이 저 안에 있어요. 제발. 저는 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섰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흙먼지를 뚫고 낡은 트럭 3대가 현장으로 돌진해 들어왔어요.
엔진 소리가 거칠었고 차체에는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근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파견 나와 있던 한국인 터널 시공팀이었죠. 그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안전모 턱끈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여기가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뭘 하겠다는 거지. 그들의 리더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다들 그를 최 반장이라고 불렀어요. 5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작업복이 이미 기름과 흙으로 범벅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짧게, 단도직입적으로. 안에 사람 있소? 저는 태블릿 PC를 들어보이며 설명하려 했어요. 통계적으로 생존 확률이 없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이 95%입니다. 돌아가십시오. 최 반장은 제 태블릿의 그래프를 힐끗 보더니 바닥에 침을 탁 뱉었습니다. 확률은 모르겠고 사람 있냐고 물었소. 그의 눈빛은 제가 평생 봐온 어떤 데이터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들은 계산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싸우러 온 겁니다. 죽음과. 저는 그들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게 제 의무였어요. 국제감독관으로서 추가 인명피해를 막는 게 제 일이었으니까요. 당신들 미쳤소? 여긴 접근 금지 구역이오.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트럭에서 장비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시축이, 유압잭, 강철 빔. 최신식은 아니었습니다. 낡았지만 기름칠이 잘 되어 번들거리는 장비들이었죠. 당신들 목숨은 보험 처리도 안 돼. 여기서 죽으면 아무도 책임 안 져. 제가 다시 고함을 질렀습니다. 최 반장이 멈칫하더니 저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감독관, 우리가 언제 보험 믿고 일했소? 그리고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험 있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 반장이 갱도 입구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무너진 바위 더미 앞에 쪼그려 앉더니 귀를 차가운 암벽에 갖다 댔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듯이요. 주변의 한국인 직원들이 일제히 동작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사막의 바람 소리만 윙윙거렸어요. 저는 그들이 쇼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첨단 음파 탐지기로도 잡히지 않는 생체 신호를 고작 귀로 듣겠다고. 하지만 최 반장이 눈을 떴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씨 3번 포인트야. 거기서 탁, 탁 소리가 나. 규칙적이야. 살아있어.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 최첨단 센서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저는 따져 물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의 손을 보게 됐어요. 바위를 짚고 있던 그의 손. 굳은 살이 박이다 못해 손 자체가 하나의 바위처럼 보였습니다. 손톱 밑에는 시커먼 때가 끼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고 거칠었어요. 관절은 울퉁불퉁했고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얼기설기 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손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펜대를 굴리고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제 손은 부드럽고 깨끗했죠. 하지만 그의 손은 수천 번의 발파와 수만 번의 삽질을 견뎌낸 장인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바위의 진동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기계가 잡지 못하는 것을 30년 경력의 손이 잡아낸 겁니다. 김대리, 발전기 돌려. 서두른다. 최 반장의 명령 하나에 한국인 10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군대 같기도 했고 정교한 톱니바퀴 같기도 했어요. 잡담은 없었습니다. 오직 쇳소리와 거친 숨소리뿐. 젊은 한국인 기술자가 시추기를 끌고 왔어요. 26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눈빛이 흔들림 없이 차분했습니다. 마치 집 앞마당을 청소하러 나온 것처럼 덤덤했어요. 저는 옆에 있던 한국인 통역에게 물었습니다. 저 친구들 겁이 없는 건가요? 통역이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 안에도 누군가의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못 참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런 걸 못 참는다.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단어였습니다.
자신들이 아니면 저들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아까 제 바지춤을 붙잡았던 몽골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삽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 옆에 서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내 형을 구하려 한다는 것을. 한 명, 두 명. 몽골 인부들이 하나둘 다가와 장비를 집어들었습니다. 중국 측이 철수 명령을 내렸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의 그 뜨거운 눈빛 앞에서 도망친다는 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도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나도 모르게 태블릿 PC를 집어던지고 삽을 집어들었어요.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매뉴얼을, 안전수칙을, 합리적 판단을 전부 내던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가 없었습니다. 최 반장이 저를 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감독관, 삽질은 허리 써야 해요. 팔로 하면 금방 지쳐. 그게 그가 제게 건넨 첫 번째 조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 곁에 있으면 나도 뭔가 할 수 있겠구나. 시추기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희뿌연 석영 가루가 눈보라처럼 날렸어요. 우리는 땅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살아있을지 죽었을지도 모르는 12명을 향해.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한국팀이 무식하게 땅을 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본 어떤 구조팀보다 정교했어요. 한국팀이 쓰는 공법은 나툼이라고 불리는 터널 굴착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교과서에서만 봤던 기술이에요. 원래는 오스트리아에서 개발된 건데 한국인들이 가져다가 자기들 방식으로 바꿔놓은 거죠. 땅을 파면서 동시에 집안을 보강하는 기술입니다. 보통의 유럽 기술자라면 어땠을까요? 지질 조사를 하고 회의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어요. 지지를 보면서 동시에 뚫고 들어갔습니다. 전방 2m, 안반 균열, 보강제 투입, 좌측 5도 수정, 밀어붙여. 그들의 외침은 짧고 명료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시추기가 굉음을 내며 암벽을 갈아낼 때마다 희뿌연 석영 가루가 눈보라처럼 날렸습니다.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마스크도 없이 수건으로 입을 가린 작업자가 있었는데 그가 기계 옆에 바짝 붙어서 물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마찰열을 식히는 거였어요. 손이 데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는데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경이로웠어요. 그들은 기계를 다루는 게 아니라 기계와 한몸이 되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의 매뉴얼에는 없는 방식이었어요. 규정보다 감을, 이론보다 경험을 믿는 방식. 위험천만한 고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빛이 너무나 차분했기 때문입니다. 시추기를 조작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본 그 26살짜리 기술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 기사라고 불렸어요. 그는 10톤짜리 시추기를 마치 젓가락 다루듯 섬세하게 움직였습니다. 1cm 단위로 각도를 조절하면서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소? 저 안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박 기사가 잠깐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다시 시추기에 시선을 고정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섭죠. 근데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무섭겠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어요. 저는 그 짧은 대답에서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그들을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최 반장이 갱도 안쪽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가스 농도 올라간다. 환기 틀어. 순간 한국인 기술자 하나가 휴대용 송풍기를 들고 뛰어갔어요. 제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지 않아도 움직였어요.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동료가 아니구나. 수십 년을 함께 땅을 판 가족이구나.
최 반장이 잠깐 밖으로 나와 물을 마셨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저 친구들 얼마나 같이 일한 겁니까? 최 반장이 물병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박 기사는 내 밑에서 7년 됐고 김 대리는 15년이야. 나머지도 다 10년은 넘었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15년. 그 세월 동안 그들은 함께 땅을 팠고 함께 위험을 넘겼고 함께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런 팀을 어떤 매뉴얼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시추기가 다시 굉음을 내며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땅속으로 파고들었어요. 1m, 2m, 3m. 시간은 흘렀고 골든타임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사막의 밤은 영하로 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갱도 앞은 한국팀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8시간째 쉬지 않고 굴을 파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가스 농도를 체크하고 집안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뿐이었어요. 삽질은 10분 만에 손에 물집이 잡혀서 포기했습니다. 최 반장 말대로 허리를 썼는데도요. 그때 검은색 벤츠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현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고급 승용차였어요. 이 황량한 사막 한복판에 어울리지 않는 차였죠. 베이징 본사에서 급파된 텐룽 그룹의 왕 이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흙 한 톨 묻지 않은 이탈리아제 구두를 신고 차에서 내렸어요.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죠. 이거 당장 멈춰. 왕 이사가 중국어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옆에 있던 비서가 통역했어요. 저는 데이터를 들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재 구조 작업 중입니다. 생존 반응이 감지됐고 진척이 있습니다. 왕 이사가 코웃음을 쳤어요. 구조? 데이비드 감독관, 당신 정신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그가 손가락으로 갱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안의 인부들 다 합쳐봐야 보상금이 얼마나 되겠소? 하지만 여기가 무너져서 나중에 채굴을 못하게 되면 그 손실은 수천만 달러야. 당신이 물어낼 거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논리는 명확했어요. 사람 목숨보다 희토류가 더 비싸다. 그것이 그의 계산이었습니다. 왕 이사가 한국팀 쪽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어요. 저기, 한국 사람들. 누가 당신들을 고용했소? 당장 나가. 안 그러면 무단 침입이랑 기물 파손으로 국제소송 걸 거야. 통역을 들은 최 반장이 갱도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온몸이 땀과 흙탕물로 범벅이었어요. 그는 왕 이사 앞에 섰습니다. 말끔한 정장의 중국인과 흑투성이 작업복의 한국인. 둘의 대비가 극명했어요. 하지만 위압감은 정반대였습니다. 돈이 문제요? 최 반장이 나지막하게 물었어요. 그래. 당신들이 망치는 이 광맥이 얼마짜린지 알아? 감히 하청업체 주제에. 왕 이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 반장이 그의 번쩍이는 구두 앞에 침을 퇴뱉었습니다. 우리가 뚫은 구멍, 나중에 내 월급 털어서라도 메워줄 테니까. 닥치고 비키시오. 왕 이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그가 경호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덩치 큰 중국인 경호원 넷이 한국팀 쪽으로 다가갔어요. 하지만 그 순간 작업을 하던 한국인 인부 20명이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몽키 스패너, 해머, 드릴이 들려 있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야생 늑대 같았어요. 건드리면 물어뜯겠다는 눈빛. 젊은 한국 인부 하나가 해머를 고쳐 쥐며 으르렁거렸습니다. 형님들 말은 안 무서워. 그 살기에 왕 이사는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경호원들도 멈칫했습니다. 돈으로 고용된 경호원들이 목숨 걸고 덤비는 노동자들을 당해낼 수 없다는 걸 본능적으로 안 거죠. 왕 이사가 도망치듯 차 뒤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좋아, 좋아. 마음대로 해. 대신 책임은 당신들이 져. 차 문이 쾅 닫혔고 벤츠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한국인들은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작업으로 돌아갔어요. 최 반장이 저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감독관, 커피나 한 잔 더 줘요.
밤이 길겠소. 저는 웃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흙투성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손처럼 보였어요. 새벽 3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땅이 우웅하고 울었어요.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소리였습니다. 2차 붕괴의 전조. 무너진다. 전원 대피.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안전 센서가 미친 듯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집안이 다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왕 이사의 차가 갑자기 다시 나타났어요. 아까 도망쳤다가 현장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차 창문을 열고 고함을 질렀어요. 내가 뭘 했어? 다 무너진다고 했잖아. 철수해. 빨리 철수해. 왕 이사와 중국 측 관계자들의 차량이 비명을 지르며 먼저 달아났습니다. 흙먼지만 뿌리고 사라졌어요. 그들이 남긴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갔어요. 지지대 받쳐. 4번잭 올려. 최 반장의 고함 소리가 갱도를 울렸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들은 도망치는 대신 무너지는 천장을 강철 빔과 유압잭으로 떠받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신화 속 아틀라스가 하늘을 떠받치는 것 같았어요. 인간의 힘으로 산을 막는 거였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제 온몸이 도망치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안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함께 삽질했던 사람들이. 그때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기사였어요. 떨어진 돌덩이에 어깨를 맞은 겁니다. 피가 솟구쳤어요. 하지만 그는 시축이 조종간을 놓지 않았습니다. 계속해. 멈추면 다 죽어. 그가 이를 악물며 외쳤어요. 피가 팔을 타고 흘러내리는데도 그는 시추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형제를 구하고 있는 거라고. 국적도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몽골의 광부들을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 차가운 이성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나도 모르게 갱도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내가 가스 농도 체크할 테니까 계속 파시오. 저도 미친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온 안전수칙을 전부 어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열기가 겁쟁이였던 제 심장에 불을 지른 거예요. 천장에서 돌멩이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먼지가 눈을 찔렀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유압잭이 천장을 받치고 강철 빔이 버텼어요. 무너지던 집안이 멈췄습니다. 최 반장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됐다. 버텼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살았구나. 우리 모두. 최 반장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감독관 대단하네. 미국 놈 치고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미국 놈. 그 말이 이상하게도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새벽 5시. 골든타임 48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드릴 이 갑자기 헛도는 소리가 났어요. 저항이 사라진 겁니다. 관통이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최 반장이 손을 들어 모든 기계를 멈췄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었어요. 모두가 뚫린 구멍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1초, 2초, 3초.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절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왕 이사의 비웃는 얼굴이 떠올랐어요. 역시 헛수고였나. 우리가 바보였나. 최 반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도 두려운 거였어요. 48시간 동안 목숨을 걸고 팠는데 만약 저 안에서 아무도 살아있지 않다면. 그때였습니다. 깡, 깡, 깡. 아주 희미한 소리였어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파이프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환청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소리가 반복됐습니다. 깡, 깡, 깡. 규칙적이었어요. 누군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였습니다. 살아있다. 최 반장이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살아있다. 살아있어. 한국인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누군가 욕을 섞어 외쳤어요. 그 욕설이 그렇게 성스럽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어요. 48시간 동안 쌓였던 긴장이 한꺼번에 터진 거였죠. 최 반장이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50살 먹은 거친 사내가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아까 형을 찾던 몽골 청년이 뛰어왔습니다. 그가 파이프에 귀를 대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형의 목소리를 들은 거였습니다. 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울음소리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최 반장이 일어나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었어요. 누런이가 드러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봤소? 내 말이 맞지? 저는 말없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존경한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저는 그 순간 그 한국인 기술자들 앞에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최 반장은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뭐애들, 아직 안 끝났어. 사람 꺼내야지. 한국인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환호는 잠깐이었어요. 그들은 다시 기계를 잡았고 다시 땅을 팠습니다. 구멍을 넓혀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저도 다시 삽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물집이 잡혀도 아프지 않았어요. 저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구할 사람들이. 구멍을 넓히는데 2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빠져나올 수 있는 크기로요. 첫 번째 광부가 올라왔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몽골인 남자였어요.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살아있었어요. 그가 햇빛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48시간 만에 보는 빛이었으니까요. 2번째, 3번째, 4번째. 광부들이 하나둘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걸을 수 있었고 어떤 사람은 들것에 실려 나왔어요. 하지만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12명 전원이요. 아까 그 몽골 청년이 형을 끌어안았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서로를 붙잡고 울기만 했습니다. 형의 등을 두드리는 동생의 손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았거든요. 구조된 광부들이 한국팀에게 다가왔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한국인들의 손을 잡고 이마를 맞대고 울었습니다. 어떤 광부는 최 반장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최 반장이 황급히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지 마시오. 우리도 똑같은 노동자요. 최 반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색 벤츠. 왕 이사였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카메라 기자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중국 언론사 로고가 박힌 카메라가 여러 대 보였습니다. 왕 이사는 양복을 빳빳하게 다려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렸어요. 마치 영웅이 등장하는 것처럼요. 그가 카메라 앞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텐농그룹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저 사람이 뭐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고? 2차 붕괴 때 제일 먼저 도망친 사람이? 왕 이사가 구조된 광부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으려는 거였어요. 회사 이미지를 위해서요. 하지만 광부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 이사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어요.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구조된 광부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앞으로 나왔어요. 60살쯤 되어 보이는 몽골인이었습니다. 그가 왕 이사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비틀거리며 걸어가 최 반장의 흙투성이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이 손입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통역이 그의 말을 옮겼습니다. 우리를 살린 건 깨끗한 돈이 아니라 이 더러운 손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하지만 렌즈가 향한 곳은 왕 이사가 아니었어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묵묵히 장비를 정리하는 한국인들의 등이었습니다. 왕 이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가 비서에게 뭐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광부들이 한국 기술자들을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흑투성이 작업복과 흑투성이 작업복이 뒤엉켰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눈물은 통했어요. 왕 이사가 분노에 차서 발을 굴렀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어요. 그의 고함 소리는 패배자의 비명처럼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최 반장은 왕 이사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동료들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철수한다. 국밥이나 한 그릇 하러 가자. 한국인들이 웃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48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은 사람들이 국밥 한 그릇 생각에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등에는 아무런 훈장도 없었습니다. 그냥 땀에 젖은 작업복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저 등이 오늘 12명의 생명을 짊어졌다는 것을. 전 세계로 타전된 뉴스 헤드라인은 이것이었습니다. CHINA LEFT KOREA STAYD 중국은 떠났고 한국은 남았다. 제8장 나의 마지막 보고서. 구조작전이 끝나고 일주일 뒤 저는 워싱턴 본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동료들은 의아해했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 왜 갑자기 그만두느냐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었거든요.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몽골 광산 붕괴 사고 분석 마이너스 결론 데이터 오류 아님. 한국인이라는 변수 발생. 저는 보고서 말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세상을 구한다고 믿었습니다. 최첨단 센서, 정교한 알고리즘, 확률 계산. 그것이 우리의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바위보다 더 단단한 의지였고 계산기보다 더 정확한 인간애였습니다. 30년 경력의 손이 최첨단 센서보다 먼저 생명의 신호를 잡아냈습니다. 위기의 순간 중국은 돈을 챙겨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남아서 생명을 지켰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저는 아직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것을 목격했고 그것에 감염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확률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한국인의 땀 냄새를 믿습니다. 그 냄새 속에는 확률로 계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의리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정의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냥 인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는 짐을 쌌습니다. 책상 위에는 최 반장이 떠나면서 선물로 주고 간 낡은 작업용 장갑이 놓여 있었어요. 기름때가 잔뜩 묻은 허름한 장갑이었습니다. 최 반장은 그 장갑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어요. 감독관, 당신도 이제 삽질할 줄 알잖소. 이거 끼고 연습해요. 저는 가끔 그 장갑을 껴봅니다. 손에 맞지 않아요. 너무 크고 너무 거칠고 너무 낡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장갑을 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아직도 그 뜨거운 온기가 남아있는 것만 같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부릅니다. 인구도 적고 땅도 좁고 자원도 없다고요.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인이었어요. 키가 커서 거인이 아닙니다. 힘이 세서 거인이 아닙니다. 모두가 등을 돌릴 때 남아있었기에 거인입니다. 불가능하다고 할 때 가능하게 만들었기에 거인입니다. 다음 생에 제가 다시 태어나 위기에 처한다면 저는 신에게 기도하기 전에 한국 쪽을 바라볼 겁니다. 그들은 반드시 올 테니까요. 트럭을 몰고 삽을 들고 거친 손으로 저를 구하러 올 겁니다. 확률을 묻지 않고 비용을 따지지 않고 그냥 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지금 한국행 비행기 안에 있습니다. 최 반장에게 국밥을 사겠다고 약속했거든요. 48시간 동안 굶으면서 저를 구해준 사람에게 밥 한 끼 정도는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창밖으로 구름이 보입니다. 저 구름 아래 어딘가에 한국이 있겠죠.
작은 나라라고 불리는 하지만 결코 작지 않은 나라가. 저는 장갑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최 반장, 기다려요. 국밥 사러 갑니다. 어떠셨나요? 차가운 이성과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우리가 잠시 잊고 살았던 뜨거운 의리였습니다. 데이비드는 말합니다. 위기의 순간 신에게 기도하기 전에 한국 쪽을 바라보겠노라고요. 누군가는 한국을 작은 나라라 말하지만 위기 앞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품은 그 어떤 대륙보다 넓고 깊습니다. 오늘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셨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도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확률이 0%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모두가 떠나도 끝까지 남는 그 의리.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세상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